최근 소비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컸다는 분석인데요. 그렇지만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같은 또 물가 하락세가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 석경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2.7% 올랐습니다. 2%대는 오랜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21개월 만입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진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 원유가가 안정됨에 따라서 석유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5.4%나 하락을 해서요. 네.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작년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상승한 것을 측정하다 보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저효과라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7%, 2%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생활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생활 예. 물가 지수가 그나마 좀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 역시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 역시 2%대로 떨어졌습니다. 2.3%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저효과의 영향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에요. 2022년 6월에 생활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무려 7.4%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높게 올라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 거를 측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 상승폭 자체는 2.3%로 낮아졌는데요. 네. 이게 이미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물가가 떨어진 게 체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르는 폭이 좁혀졌을 뿐이지. 그래서 뭐 여전히 삶은 팍팍해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바로 뭐 얼마 전과 비교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올랐던 거와 비교해서 또 오른다. 예. 어떤 조금 올랐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느낌이 안 온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또 라면이에요. 라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단 제조업체 꽤 많은 곳에서 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뭐 450여 개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가중 평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다가 영향을 크게 미치려면요, 네. 이 가중 평균을 할 때 사용한 가중치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라면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1000분의 2.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아주 작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네. 라면 가격을 지금 하락하라고 요구를 해서 실제로 업체들이 하락을 했지만요. 일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이 가중치 자체가 적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기업들마다 또 사정이 있다 보니까요. 매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기 라면 같은 경우에는 몇몇 기업들에서는 가격을 동결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이 정말 뭐 식비가 줄어들었다,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효과를 체감하시기에는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1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추세는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변수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저효과 부분을 갖다가 제외하고 네.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추세를 보기 위해서 가장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만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이거든요. 0인데 5월 달에는 4월 대비 상승률이 0.3%였습니다. 이렇게 전월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뭐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요. 현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추세적으로 물가
물가는 잡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의 기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만 보더라도요.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 달에는 0.1%로 5월 달만 하더라도 0.3%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이것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 하향할 거라는 것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향할 거라는 것은 확실시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그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아마 2% 중반대가 될 것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전년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사상 최대치 맞아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저 효과 때문에 다음 달까지는 2% 중반대까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떨어지다가요.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작년에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저 효과가 적어지면서요. 소폭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3% 초반대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몇 가지 우려될 만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가장 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올해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도 기상 이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폭염, 폭우 이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이 농산물 재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가공식품 가격, 그다음에 외식비 가격도 영향을 미쳐서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정부에서 이번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요. 그 공공요금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라든지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 때문에 마냥 붙잡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게 된다면 그것 역시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언제나 원유가 상승에 대한 요인은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따라서 또 큰 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은 있지만요. 네. 현재로서는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그다음에 공공요금 인상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경기가 아주 좋아져서 가정에 돈이 많이 넘쳐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예. 경제 사정이 과연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성장률 전망치가 좀 낮아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조금은 우려해야 될 만한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주목을 해야 될 점은요. 네. 이번에 그 성장률 전망을 1.4%로 하향 조정하면서요.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1.8%가 될 것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1.8%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 2.0%에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이것을 경기 침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실상 경기 침체를 한국은행이랑 기획재정부에서 다 공식화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그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네.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통틀어서 왜 이렇게 예측보다 부진하냐? 아마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수출 부진에 있습니다.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그 고질적인 문제는 반도체라고 하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수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국가인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의 또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경제가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으나 여전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얼마 전에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고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다 보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 역시 1.2% 감소하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번 예상보다 더 낮아진 이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전망치를 낮추긴 했지만 물가 안정도 하고 여기에 또 경기 대응도 하겠다.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는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세수가 좀 많이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그 세수 펑크 상황이 네.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지금 5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세수가 원래 계획됐던 것보다 못 들어온 것이 상당히 뭐 36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연말까지 41조 원 가까이 세수 부족, 소위 말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늘릴 그 재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2.7%까지 낮아지긴 했지만요. 네.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적자 국채라도 발행을 해서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네.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뛸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추경이에요. 예. 추경 이용해서 부양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은 안 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가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에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같은 기조의 얘기를 한 걸 보면 추경은 쉽지 않다. 이렇게 예.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추경을 자제를 해야 된다. 뭐 만약에 추경을 하게 되면요,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뭐 41조 원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에서 전년에 썼다가 남은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들 쓰고 남은 불용 예산을 이용해서 막 메꾸겠다고 하지만요. 그래봤자 15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 20조 원 이상 세수가 부족한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연초에 낙관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을 여기저기 지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을 갖다가 차라리 깎아가지고요. 이런 감액 추경이라고 하거든요. 감액 추경을 하게 되면 쓸 돈이 쓰기로 한 계획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세수가 적게 들어와도 뭐 세수 펑크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도 엇박자를 줄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서요.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더 빠르게 떨어뜨려서 그 후에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 정책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서 예. 잘 맞춰서 가는 것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경기를 부양하려면 돈을 써야 되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이 부분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지금 현재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저희가 기준은요. 중립금리보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높으냐 낮으냐로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중립금리라는 개념의 그 수준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명목금리 기준으로 2에서 3%대의 중립금리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3.5%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정책도 역시 좀 긴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4분기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2번 중에서 최소한 한 번은 0.25%포인트 정도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3.25%포인트 낮춰도요. 기준금리는 여전히 3.25%로요.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적인 수준인데다가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동안에 고물가로 고통을 받게 되는 정말 소득 분포상의 하위
10% 정도에 해당되는 어려운 계층에게는 오히려 재정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몰아가지고 뭐 소비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그런 저소득층만 타겟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이제 오늘 13일 금통위가 열리는데 일단 0.25%포인트의 여력은 있지만 예. 일단 금리는 동결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먼저 선제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저는 동결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뭐 물론 정책을 하는 뭐 한국은행 총재라든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코너에 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당연히 금리는 동결하지만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가 3.5%라서 중립금리인 2에서 3%보다 높은 수준이라서요. 이 3.5%만 유지를 해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되고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집니다. 대신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점점 하락하는 걸 보면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지금 물가를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더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 금리 수준을 동결을 해서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좀 벌어진 상태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고민이 없습니까? 예, 그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다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기간에만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요. 만약에 우리는 동결했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기 시작하면 환율이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의해서 환율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기초 체력으로 보는 지표 중에 뭐 하나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차이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벌써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7%고 미국 같은 경우는 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원화랑 비교해 봤을 때는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은 안정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 자금 역시 주식 시장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빠져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자산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국채가 뭐 부도가 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뭐 국부 펀드라든지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의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장기 투자 자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한미 금리 차로 투자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영국이나 노르웨이 등 좀 몇몇 나라에서 금리가 좀 올랐어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보시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계속 인상해 가니까 뭐 우리나라부터 해서 계속 금리를 따라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따라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나라들 주로 대부분이 선진국이죠. 네. 뭐 영국, 노르웨이, 호주,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인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달에 13개 표본, 뭐 18개 로이터 통신에서 18개 신흥국을 봤는데요. 그중에서 13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오로지 11개만 11개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봤을 때 각국의 나라들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1년 이상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년에 가까이 걸쳐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요.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미 기준금리 수준은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당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만 해도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진국들은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소비도 지출도 생각보다
내구재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노랜딩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들은 물가를 더 빠르게 떨어뜨리려고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성이 더 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지 않으려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일본은 왜 예외적입니까? 일본은 왜냐하면 과거부터 그 90년대, 1990년대 후반에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붕괴되면서요. 그때부터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기 시작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다가 이제는 단기금리가 마이너스 0.01%에 다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대를 넘어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반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게 되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다시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을 더 두려워하고요. 그다음에 또 막대한 정부 부채 때문에 소비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더 커지는 요인,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석명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